자, 그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MPL 첫 방송인데요. 이제 저는 이제 부동산을 제가 이제 부실채권으로 지금 처음에는 이제 시작을 할 거지만 이제 부실채권을 하다가 이제 경매, 공매, 그리고 부동산 정책 뭐 이런 거 전체적인 걸 갖다가 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행정적인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장 상황까지 정부 정책과 시장 상황까지 아우러서 볼 수 있는 강의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제 소개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 한번 내려볼게요. PPT를 좀 준비했는데요. 지금 제 양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성균관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상명대학교에서 이제 경영학, 그 웰스 매니지먼트라 해서 재무설계 쪽에 석사 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는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부동산학 전공하고요. 그리고 광운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행정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전 직장은 제가 이제 하나은행 리스크관리본부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부실채권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리스크관리본부에 있다 보니까 여신 쪽의 전문가입니다. 그쪽에 특화된 사람이고요. 그리고 상명대학교에서 이제 글로벌 부동산 융합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부동산 미래가치연구소 연구원으로 있고요. 그리고 대한부동산학회 여기 지금 정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한부동산학회 부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한부동산학회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부동산이나 행정학 쪽에 이제 실제 그 학교에서 이제 교수를 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전체 학회 인원수는 한 1000명 가까이 되고 40년 된 학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학회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제 정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국자산관리학회 부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동산 경매 TV 지금 주인 교수로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부동산신문 MPL 컬럼니스트로 있습니다. 다음 카페 앞서가는 부자들의 모임 주임 교수고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교육원선 출간 교수입니다. 그래서 LH 토지주택공사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 임직원들 대상으로 이제 교육연수원에서 지금 강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학원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남 부동산 아카데미 학원이라는 곳인데요. 뭐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같은 경우는 전체 카페 회원수가 4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스피드 옥션이라고 우리나라에 거기 3대 경매 정보 사이트가 있죠. 굿옥션, 지지옥션, 스피드 옥션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그 MPL 그 최고위 전문위원으로 있습니다. 또한 그 법무법인 선우에 지금 부동산 법률 고문으로 있습니다. 이 법무법인 이제 선우는 이제 중견 로펌이고요. 그쪽 이제 변호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J캐피탈이라는 회사를 법인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 이제 외관법인이고요. 거기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동화 회사인 J자산관리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수상 이력은 상명대학교에서 이제 대학원장상을 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우수 논문상인데요. 제가 이제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그리고 대한민국 그 서울시장상을 작년 12월에 국회에서 수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 부동산 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그 브랜드 대상을 받았고요. 대표 논문은 한국법원의 개인회생 절차 개선 방안 연구, 그리고 MPL 담보 부실채권 거래 관점에서 수도권 소형 아파트 매각 금액 결정 요인 분석이라는 논문을 또 소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대표 저서는 이제 정철우의 성공 경매, 그리고 진짜 MPL 이야기 성공 MPL, 그리고 MPL 투자 노하우, 이거 토지주택공사 그 교재였었고요. 그리고 MPL 1000만 10억 달러 닫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정초로 MPL이라고 치면 보통 한 7페이지 정도의 기사나 수상 내역, 각종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과거에 찍었던 동영상, 그리고 제가 출간했던 책들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지금 앞에다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께 MPL 과정을 이제 소개를 드릴 건데, 오늘 이제 기초 과정 포함해서 이제 제 간단한 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좀 소개가 좀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소개를 좀 보시고 처음에 이 사람은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네 라고 이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주 40시간 이상을 강의를 하는 사람이고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MPL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건데요. 여기 소개와 별개로 제가 좀 약간 제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원래 아프리카 TV라는 그 방송을 통해서 어떤 제가 저에 대해서 PR을 해야 될까? 일단 기본적인 양령에 대해서만 PR을 해야 되나? 그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실무 전문가예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도 뭐 은행에서 좀 오래 있었고, 그리고 이제 퇴직을 하고 실제 또 이쪽 관련 NPM 업계 쪽에서 계속 이제 금융회사를 또 창업을 해서 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NPL을 강의하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NPL로 돈을 벌었다. 자, 그러면 세금을 얼마나 냅니까?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수익을 얼마나 내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내가 NPL 또는 부동산 경공매 전문가다. 저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여쭤봐 보세요. 어떻게? 한 달에 세금을 얼마나 냅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지 않고 돈을 벌었다. 그건 애국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반대로 애국을 하려면 세금을 많이 낸다. 돈을 수익을 많이 내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면 당연히 정당하게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여기서 방송에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매월 억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주택자예요. 서울에만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저에 대해서 좀 믿음을 가지고 좀 신뢰를 하셨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앞에 강의하는 사람이 본인이 수익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세금에 대한 거는 말을 못하는 사람들, 또는 내가 지금 집이 있는지 없는지, 다주택자인지, 어느 지역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 뭐 저는 지금 서초동 내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 종로에도 단독주택 70평이 넘는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밝게 얘기해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이제부터 좀 밝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어둡게 좀 진행을 했었죠.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그냥 쉽게 제가 아까 경영학 석사를 재무설계 쪽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재무설계랑 은행에 가면 이제 PB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주식을 좀 해보고 싶어요, 보험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돈을 좀 수익을 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설정하고 재무설계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은퇴설계 전문이에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지금 동영상에 나온 것처럼 이 PPT에 있는 그 정보처럼 제가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인생의 필수 자금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평균 수명은 이제 83세, 이제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최근에 나온 정보에 따르면요. 최근에 뭐 어떤 분이 이제 거기에 대한 연구에 대한 그 결과가 나왔는데 요즘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은퇴 설계. 이 사람에 대해서 인생을 설계할 때, 재테크할 때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평균 수명이 140세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인생에 대한 은퇴 설계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이며 나중에 이 돈을 갖다가 어떻게 노후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투자에 대한 재테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가 되는 거죠. 자, 현 시점에 27년 이후에 세계 최고령 국가 2위가 된다고 합니다. 조기 은퇴 등으로 노후 대비가 소홀해지고요. 물가 상승률 최고이나 금리는 최저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재테크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자, 결혼을 한다. 자, 대학을 졸업을 하고 결혼을 한다. 그리고 다시 출산을 한다. 그 다음에 아이들의 교육비가 들어간다. 그리고 나서 주택을 구입을 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긴급자금이 들어오겠죠. 자,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만약에 은행에서 금리를 3% 준다고 가정할게요. 지금 은행 가서 내가 돈을 갖다가 예적금을 한다. 자, 은행에서는요, 수신과 여신으로 구분을 합니다. 수신은 내가 은행에 저축을 하는 거고, 여신은 내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거죠. 자, 그러면 금리가 지금 3%는 안 되지만 좀 높게 측정해서 3%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매월 50만 원씩 16년 3개월을 모아야 금리가 3%면 1억을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매월 100만 원씩 금리를 3% 기준으로 하게 되면 72년 5개월을 저축을 해야 10억이라는 돈을 모으게 됩니다. 근데 10억을 모으려면 30세에 직장에 들어가서 매월 돈을 모은다고 가정을 해도 10억을 모으려면 30세에 시작해서 102세까지 저축을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현재 서울 시내 부동산 가격 어떻죠?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내가 저축을 해서 은행에서 금리를 받는 것보다, 그렇죠? 부동산에 투자해서
부동산에서 수익을 내는 게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경매와 부실채권을 가지고 한번 차이를 더 볼게요. 경매는 높게 낙찰되는 것보단 낮게 낙찰되는 게 돈을 버는 거죠. 맞습니다. 경매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주의입니다. 그런데 부실채권은 경매와 다른 게 내가 싸게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높게 사줘야 돼요. 왜냐? 연체 이자로 수익을 내기 때문입니다. NPL은 Non-Performing Loan의 약자입니다. 그렇다면 NPL은 무수익 여신이에요. 아니, 돈 안 되는 수익이 없는 대출 물건을 가지고서 이 채권을 가지고 무슨 수익을 내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NPL은요, 이자 못 내는 저당권입니다. 무슨 이자를 못 내는 거죠? 연체 이자를 못 내는 저당권이죠. 정상 이자가 만약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다 했을 때 금리가 3%로 가정했을 때, 지금은 5%까지도 합니다. 3% 가정했을 때 연체 이자, 연체 금리는 연 15% 기준입니다. 무려 5배수죠. 자, 그렇다면 돈 안 되는 저당권이 아니라, 무수익 여신이 아니라 정상 이자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몇 배의 수익을 내주는, 무궁무진한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죠. 근데 같은 NPL이라도 수익이 많이 나는 게 있고 수익이 적게 나는 게 있습니다. 또는 원금을 손실이 날 수 있어요. 네, 잠깐 좀 파워에이드 하나 마시고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딱딱하죠? 제가 원래 강의할 때는 원래 이렇지 않습니다. 강의할 때는 좀 재미난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요즘 뭐 아재 개그 같은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하기는 저도 그냥 아재 개그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강의할 때 그 강의하는 그 저희 이제 강의 듣는 분들하고 좀 공감대 형성하려고 이제 그 토론 형식으로도 좀 많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자리를 좀 이렇게 원탁으로 만들어 가지고도 강의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NPL 궁금한 거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오늘은 제가 이제 NPL을 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내가 너무 설명만 드리면 이 방송 자체가 너무 딱딱해질 것 같아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받으면서 좀 풀어가는 시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 제가 오늘 방송하는데 옆에서 저를 도와주는 제 부사수가 있습니다. 잠깐 소개하는 시간 좀 가질게요. 잠깐만 좀 와주세요. 가지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분한테 질의를 하시면 돼요. 이분 질의를 하시면 제 옆에서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니까 방송에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방송을 좀 진행할 건데요. 자,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지금 현재 정PL 아프리카 방송 진행하면서 지금 옆에서 이제 매니저로 이제 채팅 관리 쪽에 제가 하고 있을 건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다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은 제가 하는데요. 중요한 건 저분이 타이핑을 쳐주실 겁니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내용이 좀 있으십니까? NPL 약자가 뭔지. NPL의 약자는요, Non-Performing Loan입니다. 론은 대출이죠. Non-Performing은 무수익 여신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무수익 여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연체이자 못 내는 저당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연체 이자에 대한 이제 수익 부분인데, 제가 나중에 이제 방송 때 저는 제가 직접 했던 것들을 갖다가 성공사례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직접 했던 걸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 전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이라고. 세금 안 내고 수익 냈다고 하는 분들은 저는 믿음이 안 가요. 세금을 확실하게 내면서 수익을 내고 이 방송에서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이게 믿음과 신뢰가 쌓이는 거거든요. 네. 뭐 저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도 마찬가지고 뭐 기존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NPL을 통해서 뭐 집을 유입할 수도 있고 또는 연체자를 통해 가지고 그걸로 이제 수익만, 그러니까 연체자 받고 출구 전략을 세워서 수익만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밝은 분위기로 좀 한번 갈까요? 제가 지금 방송에 예, NPL 하면 돈 많이 법니다. 예. NPL 하면 돈 많이 벌어요. 자, 부실채권을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예, 돈을 많이 법니다. 중요한 건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에 투자하지 마라. 분산 투자해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같은 NPL 건이라도 돈을 많이 버는 게 있고 적게 버는 게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제가 성공했던 사례들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그거 보시면 네,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항상 투자는 안정성이에요. 분산 투자하셔야 됩니다. 같은 NPL에도 수익이 많이 나는 게 있고 적게 나는 게 있고 또는 원금 손실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자, 한 예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NPL을 듣다 보면 경매를 알게 돼요. 근데 저는 제가 잘못된 것 중에 주위에서 얘기 들어보면 경매를 알아야 NPL을 할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경매를 몰라도 NPL을 할 수 있고 NPL 강의가 들으면서 경매를 자연스럽게 듣고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오래 남아요. 정지하면 아니고요. 질문을 좀 받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네, 만약에 그러면 제가 이거 강의하고 관계없이 좀 자료 잠깐 하나만 좀 준비해 볼게요. 준비해 볼 건데 이 강의랑 관계없어요. 강의랑 관계없는데 한 가지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투자할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정책을 이해하고 그리고 인구 통계학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떤 비율이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이 지역에는 부동산을 큰 평형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소형 평수로 진행하는 게 수익을 내는 것인지 좀 그런 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네. 갈피 안 잡혀야 돼요. 네, 처음 봤는데 갈피 잡으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자료를 잠깐 좀 다른 걸 한번 좀 열어볼게요. 아까 NPL 거기서 자료를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열면 되죠? 네, 그럼 열심히.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이게 화면이 나오나요? 네, 화면 준비하시는 동안 좀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저는 예전에 은행 있을 때 제가 이제 이 경매나 NPL 쪽 공매도 마찬가지지만 실력이 늘어난 계기가 뭐냐면 원래 저희 아버지가 경매를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지금 운영하는 학원이 강남부동산 아카데미라는 학원이 2대째 운영 중인 학원이고요. 그리고 저보다는 저희 아버지가 더 이쪽에는 굉장히 좀 많이 알려지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학원을 제가 운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직장에 들어갈 때 처음에 제가 하나은행 입행할 때 처음부터 부서를 그쪽으로 넣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있다 보니까 10년 동안 그쪽 일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충당금도 쌓고 그리고 연체된 채권들에 대한 관리, 법적 절차 진행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당금 쌓고 상각 쌓고 그러니까 상각도 하고 그 다음에 경매, 공매 하고 그 다음에 소송건들 그리고 법인회생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했던 업무 자체가 전부 이 전체적인 부실채권, 그러니까 경공매 쪽의 모든 업무를 다 10년 동안 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퇴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했던 게 있으니 우연한 기회에 뭐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께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학원에서 배출한 졸업생이 한 7천여 명 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쓴 책을 한번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제가 NPL 책을 하나 썼는데 이제 거기에 내용들이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쓴 책은 이제 추천사를 어느 분이 써주셨냐면요. 그 SH공사 전 대표이사님께서 전 대표이사님께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책과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분께서 추천사를 써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랑스럽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자료가 나오네요. 이 자료 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마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좀 처음에 너무 이제 NPL 부실채권 가지고 딱딱하게 안 하고 좀 이런 자료 가지고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가 나오죠. 2016, 2017년 물론 인구가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죠. 제가 이 자료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인구 현황이 시도변 1인 가구 비율분이 있습니다. 자, 1인 가구 비율이 27.2%인데 2010년보다 어때요? 3.3% 99만 가구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990년도에 1인 가구 비율은 9%예요. 자, 102만 가구였고요. 25년 동안 18.2%, 418만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요, 강의 딱딱하게 안 하고 쉽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제가 이 보여드린 PPT 자료 가지고서 재밌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이게 뭐야? 난 이미 알고 있는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강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강의는요, 강의를 듣는 사람이 지적 호기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지적 호기심을 내가 충족을 해야겠다. 항상 흥미로워야 돼요. 그러면 똑같은 강의만 계속해서는 이거는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원하는 강의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대한민국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강원도죠. 그러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강원도에 혼자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는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자, 그래서 이분들이 요즘은 어떻게 결혼을 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여성분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죠. 요즘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요즘 과거에는 아이를 적게 낳자 라고 했어요. 저희 아버지 세대는. 근데 지금 어때요? 아이를 많이 낳자고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국내에서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이 적다면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이 가장 적은 데가 어디예요? 인천이죠. 자, 그렇다면 인천은 애를 많이 낳느냐? 그쵸? 수도권이니까 애는 많이 낳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지 애를 적게 낳고 많이 낳고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 앞으로 부동산을 투자한다고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부동산을 투자할지 여기에 지금 정보가 나와 있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걸 혹시 의도를 간파하셨나요? 1인 가구가 많다는 거는 큰 집을 사야 돼요? 작은 집을 사야 돼요? 투자를 할 때. 큰 집에 투자를 할까요? 작은 집에 투자할까요? 1인 가구가 많다는 건요, 소형 평수의 주택을 선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투자할 때 특정 지역에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은 중소형대 주택을 투자를 선호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반대로 1인 가구가 가장 낫다. 이거 무슨 얘기죠? 큰 평형대의 아파트에 투자해도 무방하다. 그러면 그냥 이거 가지고서 한번 볼게요. 자, 서울 어때요? 29.5% 나오죠. 인천은 23.3%. 자, 강원은 31.2%. 그런데 서울은 예외예요. 왜냐? 서울은 큰 평형대의 부동산에 투자해도 수익이 나고 적은 평형대의 부동산에 투자해도 수익이 납니다. 과거에는 어디였죠? 강남 4구였죠. 그리고 나서 마용성이죠. 마포, 용산, 성동구. 강남 4구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강남, 서초, 송파, 강동이죠. 그런 것들처럼 그 시대의 그 흐름에 맞게 시장 상황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을 봐야 돼요. 이 당시에 부동산을 올린 정부의 정책은요, 재건축 완화 조건이 과거에 40년에서 3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대상이 아니었던 아파트들까지 다 포함해서 재건축 대상이 된 거죠. 근데 이 부동산은 누가 올렸죠?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부동산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시장 상황이에요. 상권이 형성되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 지역에서 현금이 많이 돈다는 얘기죠. 근데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부적으로 소비하는 비율이, 그러니까 시장의 셀러리맨들이, 일반 직장인들이 이제 급여를 받아가지고 소비하는 지출 패턴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줄어들까 해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자, 여기 대부분 이제 강의, 이거 제가 말씀하시는 거 들으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정부에서 우리가 급여를 받으면 굉장히 많은, 4대 보험이라서 굉장히 많이 공제가 돼서 실수령을 받죠. 근데 그게 전년도 전전년도보다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4대 보험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많지 않다면 그 돈은 어떻게 돼요? 저축을 하거나 소비를 하겠죠. 아마 대부분 소비를 더 하실 겁니다. 근데 그만큼 4대 보험으로 해서 공제가 많이 된다. 그러면 내가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내부 시장에서 내가 지출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거죠. 그게 팩트거든요. 근데 그거와 관계없이 소비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 부동산으로 돈을 버신 분들은 급여는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 그분들이 중요한 건 뭐예요? 자, 투기 얘기하죠? 부동산 가격이죠. 호가, 가격이 얼마나 오르냐. 세금 많이 내도 돼. 대신에 나는 어떻게 한다? 그만큼 법만큼 정당하게 세금 내고 더 지출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급여만 받아가지고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안전한 건 부동산이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땅은 배신 안 한다. 근데 제 주위에 땅이 배신한 분들이 좀 계세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뭐 어머님이 마을의 이장님한테 땅을 샀는데 이거 돈 된다라고 했는데 10년 뒤에 봤더니 땅값이 3분의 1 떨어졌대요. 근데 급전이 필요해서 땅을 매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땅은 배신을 안 하는 게 맞지만 경우에 따라서 땅에 속을 수도 있다. 뭐죠? 탈락이죠. 항상 그래요. 사람들이 주위에서 이거 수익 납니다. 이거 투자합니다. 이거 부동산 괜찮습니다. 부실권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제가 여기서 시청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가 신문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타 방송도 마찬가지고 제가 책에서도 꼭 들어간 내용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알고 투자하자예요. 부동산을 알고 투자하자.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할 게 아니라 알고 투자합니다. 알고 투자 안 하면 어떡하죠? 팔가망신의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안정성을 위해서 뭐예요? 부동산 첫째도 안정성, 나중에도 안정성이에요. 분산 투자를 하셔야 돼요. 하나에다가 무조건 올인 넣지 마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표를 보고도 그냥 우스갯소리로 갈게요. 자, 결혼을 못한 사람이 많아요. 자, 이 사람들은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까요? 결혼을 못한 사람들. 노처녀가 많습니다. 어디로 가면은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냥 지역적인 것만 놓고 볼게요. 자, 인천이 가장 낫죠? 인천으로 이사를 가야겠죠. 반대로 나는 결혼하기 싫어. 그럼 어디로 이사 가죠? 강원도로 가면 되는 거죠. 이 표만 놓고 보면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점점 일본을 따라갑니다. 자, 주요국 1인 가구 비율이 미국이 28%, 영국이 28.5%, 일본이 30.7%입니다. 노르웨이는 30.9%죠. 2014년 기준이에요. 자, 우리가 근데 점점 일본을 따라가요. 1인 가구가 증가합니다. 1인 가구 증가한다는 거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집을 사고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감, 그리고 나서 또는 아이를 다 키우고 나서 졸혼. 법적권은 아닌데, 그러니까 법적권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실제로는 별거라는 거죠. 그래서 졸혼을 많이 합니다. 자, 이런 것들, 사회 영향에 따라서 부동산을 어떻게 투자할지, 이런 것들도 지역별 그리고 인구별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다른 자료가 좀 가져가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좀 많아요. 자, 송시 본관면 인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 자료 좀 많이 관심을 갖게 되시죠? 제가 항상 자료 좀 많이 준비할 건데. 자, 우리나라 성시 본관에 된 겁니다. 인구 현황이죠? 잘 보세요. 이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혼자 사는 사람이 제일 많은 본관이 어디냐, 지금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 자, 노총각 노처녀가 가장 많은 본관이 어딘가요? 김의 김가죠. 그 다음에 밀양박, 그 다음에 전중 이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자료 쫙 봤을 때는, 야, 어떻게 보면 김이박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아요. 근데 가장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야, 결혼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근데 저는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 저는 경주 정가입니다. 전 여기 해당이 안 돼요. 참 좋죠. 이런 것들을 볼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데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단지 정보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자료들 보이시죠? 예, 이런 자료들을 한 번씩 보실 줄 알아야 나중에 좀 도움이 되세요. 1인 가구 특성, 그리고 나이의 비중. 그러니까 28년 뒤에 뭐 2045년에는 두 집 중 한 집이 이제 무자녀 가구다. 자, 무자녀 가구가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 하도 안 나서.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자, 이 자료 말고 제가 다른 자료 좀 또 하나 보여드리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예. 예,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몸담고 있는 대한부동산학회 자료입니다. 2016년 주택시장 동향 및 정책도 대응인데 2016 말이가 2017년 적용이죠. 지금 현재까지 포함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는요, 이제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주요 이슈, 그리고 가격 공급 금융 상한변 진단, 예, 주택시장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한 걸 갖다 좀 보여드릴 거예요. 예,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예, 그런 건데, 이 자료는 그 제가 이제 그 김동래 저주택정책국 실장님이 그 대한부동산에서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자,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시장 이슈에 대한 걸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 요인은 다양하다. 이제 시장의 국지화 그리고 양극화가 심화된다. 그런 얘기죠. 주택시장의 내부 요인으로는 이제 가격 거래, 공급, 금융, 금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신규, 재고, 자가, 임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소형, 중형, 대형, 아파트, 비아파트, 도심, 비도심, 하도권, 비수도권, 하위시장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동한다 얘기입니다. 자, 하위시장은 뭐가 있죠? 인구적 요인, 그리고 저출산, 그리고 월세와 이제 사회적 요인이 됩니다. 예측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 심화가 되는 상황이죠. 이제 세계적인 요인은 뭐죠? 경제와 금융, 자, 금리, 그리고 정치와 그 외의 외부적인 요인이 분명히 작용을 할 것이다. 네, 세계는 지금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확대라고 하고요. 네. 자, 이 자료를 제가 다 보여드리기는 좀 어렵고 이렇게 살짝 넘겨갈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네, 제가 여기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가 좀 있어요. 네. 쭉 내려가다 보면 주택시장 내부 환경 무엇이 달라지고 있나 이 자료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13년도 이제 과거에 이제 주택시장은 그 당시에는 이제 매매가 많았냐? 2015년 대비해서 2013년도에는 이제 매매가 적었습니다. 전세도 적었고, 그런데 이 당시 2013년도에 이 부동산이 언제부턴가 갑자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기 밑에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부동산 규제를 풀어서 내수를 띄운다. 내수 살려 내년 3.9% 성장을 한다 했죠. 3년 전만 해도 시장 회복을 위한 총력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2015년 주택시장에 들어가죠. 주택시장에 보시면 매매가 3.5%고 부동산이 살아야 내수도 살고. 자, 가계빚을 잡으려니 주택임대가 식는다. 고민 빠진 정부에서 한국경제에서 11월 26일자 발표를 했었죠. 근데 2013년과 15년을 비교했을 때 매매가 어때요? 매매가 증가하죠. 그리고 나서 전월세도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 인허가, 분양도 당연히 증가하죠. 그럼 무슨 얘기? 아파트를 그만큼 더 많이 분양을 했다. 그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팩트는 봐요. 우리가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 규제 대책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규제 대책을 발표하고 기존에 이제 LTV뿐만이 아니라 DTI, 그리고 신 DTI, 그리고 DSR까지 이제 넘어가는 단계인데요.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대책을 발표하게 된 계기가 뭐죠?
개인의 가계 금융이 부채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 경제적 약자를 양산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누가? 금융회사에서. 근데 수익은 누가 내요? 금융회사에서 수익을 계속 꾸준히 늘어나면서 많은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잖아요. 저도 뭐 전에 은행원이었지만, 자, 이거 지금 본 것처럼 가계신용이 1019조에서 2015년도에 1166조가 됩니다. 이야, 부동산이 살아야 내수가 살아. 자, 무슨 얘기예요? 빚 내서 집 사라. 그 얘기죠. 박근혜 정부 때 그랬죠. 빚 내서 집 사라. 자, 그리고 2016년 주택시장 상반기 동향을 보겠습니다. 이때도 지금 보게 되면은 공급이 늘어나죠. 자, 인허가와 분양이 늘어나고요. 가계신용이 전년도 대비해서 더 늘어납니다. 그쵸? 2015년 1분기 기준 때 1098조에서 1224조로 늘어납니다. 자, 그리고 7월 달에 비수기 서울 아파트 매매가 급증을 하고요. 은행에서는 대출 시장을 강화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어때요? 아니죠. 가계비 못 잡고 시장만 잡고 분양시장은 폭군 전향입니다. 점점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된다. 그리고 2010년 초까지만 해도 은행 대출금리,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줄여서 주담대 금리가 그렇게 세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상승폭이 둔화가 되고요. 전년 동기 매매 7.2%, 전세 27% 수준의 상승을 합니다. 자, 거래는 감소하죠. 전년 동기 매매, 대비 매매가 23.4%, 전월세가 3.1% 감소합니다. 네, 공급, 분양은 감소하는데 인허가 증가한다. 자, 금융도 증가한다.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경제 하게는 이런 게 있어요. 뭐냐? 수급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 뭐 가까운 뭐 외국 사례들을 봐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그렇고 최근에 뭐 해외 나가면은 뭐 상해도 그렇고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뛰었죠. 자,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 수요가 많냐 적냐가 이게 키워드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그 지역에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 지역에서 내가 가까운 부동산에 집을 얻어야 돼. 왜냐? 내가 회사가 가깝거나 아니면 학교 문제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갑니다. 뭐 자녀가 학교 문제도 있고 가요. 그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들어갈 사람은 1000명인데 주택은 500개밖에 없어요. 네, 500채밖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은 거죠. 자, 이럴 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또 전세값이 상승하고 부동산 매매 가격이 올라가죠. 물론 분양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공급이 양이 적으니까 당연히 분양을 늘릴 수밖에 없고, 수요가 많다는 건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더불어 누가 돈을 벌어요? 금융회사는 돈을 빌려주고 거기다 이자로 수익을 가져가죠. 그게 팩트예요. 자, 그래서 주택 내부 시장 현황 키워드는 양극화다. 지역 간 재고 주택과 신규 주택이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금융 규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자, 공급 규제를 통한 가계부채가 관리돼야 되고 입주 물량과 역전세난이 일어난다. 서울 강남 중심의 투기 과열이 심화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강남 4구 말씀드렸고 지금은 마영성 말씀드렸죠. 마포, 용산, 성동구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융회사가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가상금리를 3% 이내로 조정을 해라. 그래서 규제를 준 것도 있지만 은행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정상 이자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가상금리를 낮춘다는 건 연체이자를 많이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건 어디예요? 시중은행이 하는 거죠. 캐피탈이나 뭐 그 외 뭐 보험사나 카드사들은 그렇게 많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시중은행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눈 보면서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금리를 비싸게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기업에 대한 이미지도 그 윤리에 대한 것도 제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회공헌을 또 많이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그거 한번 해볼게요. 쭉 내려가면 아, 2018년도 대비해서 2016년도 거 이 자료는 뭐냐면요.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기준은 2016년도 자료인데요. 지금 여기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2016년, 2018년 약 103만원 입주 전망한다라고 2018년도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아마 오해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는 2018년도까지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최근 10년간 연평균 입주 물량은 26.7만 호고요. 올해부터 2018년까지 초과 입주 물량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연평균 입주 물량을 초과하는 입주 예정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입주 물량 부담률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2016년 말에 2017년 기준이에요. 그래서 2018년도까지 지금 현재까지 다 들어가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향후에 2019년, 2020년을 전망을 하려면 올해 말에 자료를 새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연평균 입주 물량을 초과하는 입주 예정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입주 물량 부담률로 산정을 하고요. 그리고 경기, 대구, 경남북도, 충북, 세종이 향후 입주 물량이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역별, 규모별 공동주택 분양 가격을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앞으로 부동산은 어느 지역에 투자하실 것인지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원우님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원우님들 지금 뭐 저희 학원의 원우님들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좀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입주 예정 물량이 있어요. 2018년도 올해까지죠. 앞으로 이 부동산을 갖다가 실제로 부동산에 뭐 아파트를 지어 올려가지고 분양을 한다 했을 때 전국에서 어디가 가장 지금 많이 지어 올리나요? 지역을 봤을 때 지금 경기가 가장 많죠. 전체의 3분의 1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보세요. 2018년도에 37년 6만 호를 갖다가 분양하는데 14.4만 호가 이제 경기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기도에 미분양 아파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죠?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보존하고 그 미분양률을 줄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죠. 뭘까요? 부동산은요, 경매를 구성하는 5가지 낙찰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역세권이죠. 역세권은 무슨 얘기예요? 접근성이 용이하다. 그러니까 인근에 가까운 교통편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인근에 가까운 교통편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이 교통편이 이 인근에서 얼마나 가까운 곳에서 내가 그 거리상이 얼마나 나한테 용이하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자, 제가 지금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뭐 글로벌 산업 주장과 인구 변화, 뭐 정책 변화 하락 아니에요라고 돼 있는데,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거는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아마 지금 질의하신 분에 대한 거 제가 팩트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이제 중요한 거는 정책적인 걸 봤을 때 전체 정책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뭐냐?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가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투자를 망설이는 게 아니라, 자,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정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내가 투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진행했는데 오히려 투자하신 분도 과감히 투자한 돈을 벌었고 투자를 잘못하신 분은 손해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에 양극화가 있어요. 돈을 버는 경우는 계속 벌고 적게 벌 수도 있고 원금이 손실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지역에서 좀 잘 보세요. 아까 제가 접근성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접근성이라는 거는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용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용인은 과거에 이제 미분양 아파트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미분양 아파트들이 있었는데 그 미분양 아파트들이 어떻게 됐죠? 신분당선 생기면서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경기도로 용인 말고 다른 쪽 중심 무슨 뭐 일산만 놓고 볼게요. 지금 뭐가 거기 화제죠? GTX죠. GTX 어떻게 진행하냐에 따라서 자, 서울까지, 강남까지 또는 뭐 서울의 접근성이 얼마나 시간이 단축이 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하죠. 9호선 또 연장하죠.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역세권만 보면 안 돼요. 요즘 미세먼지 얘기 많죠. 미세먼지 뭐죠? 숲세권. 자, 역세권, 숲세권, 그다음 몰세권. 인근에 마트가 있어야 되고, 자, 병원 있는 경우 병세권. 그럼 하나가 빠졌죠. 뭐죠? 뭐가 있을까요? 역세권, 숲세권, 몰세권. 생각나는 거 없으신가요? 학세권입니다. 학세권. 자, 학교에서 접근성 가깝다. 학교에서 가까운 거예요. 특히 초등학교. 아직 그 어린 학생들이 그 초등학교 보통 아파트가 분양이 되고 지어지면 인근에 학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까울수록 또 가격 결정 요인이 있다. 그래서 경매 낙찰가 경쟁 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하신 것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정부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자, 떨어질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또 시장 상황에서 가격이 부동산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떨어질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혹시 메가시티라는 용어 아시나요? 메가시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인구 1000만 이상이 사는 도시가 메가시티라고 해요. 자, 그럼 메가시티라는 거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야 될까요? 아닙니다. 메가시티는 부동산 가격이 오릅니다. 근데 그 메가시티화 되는 도시들이 어디예요? 수도권입니다. 그럼 수도권을 제외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 있죠. 근데 이 메가시티화 된 도시들은 부동산 가격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금 부분에 대한 뭐 정부 정책이든지 뭐 세금 부분에 대한 거, 또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 있고 거기에 대한 매매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있고, 또 요즘 재건축이 대세죠. 그래서 집값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한 예로 말씀드릴까요? 저 지금 서초동 레미안 사는데요. 집값이 3개월만 2억 올랐습니다. 자, 정부 정책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부동산이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떨어지는 지역이 있어요. 어디 있죠? 거제.
창원, 통영, 진주, 마산, 김해, 부산도 최근에 좀 떨어졌더라고요. 자, 여기는 뭐예요?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이 아니죠. 맞습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지금 이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자신있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5년 동안 저와 같이 NPL에 대해서 뭐 같이 공부하시고 실제로 NPL로 투자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부실채권이죠. 경매 포함해서 다 말씀드리지만 5년 동안 단 한 번도 손해보신 분이 없어요. 저는 지방 물건은 쳐다도 안 봤습니다. NPL 할 때 지방권 보지 않았어요. 왜냐? 메가시티와 맞아요. 항상 인서울 아니면 가까운 인근 수도권에서 수익을 내야 된다. 그 중에서 어떤 거? 가장 현금화 빨리 지킬 수 있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게 바로 아파트였어요. 아파트는 좋은 게 뭐예요? 경매만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공매도 할 수 있죠. 경매와 공매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야, 이렇게 메리트가 있고 이렇게 좋은 수익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왜 투자를 못할까? 투자를 못하죠. 왜냐? 그런 물건들 가셔가지고 발품 팔아서 저한테 파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파시겠습니까? 부실채권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은 돈 되는 거 안 팔아요. 얼마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근데 그 시점에 땅값이 좀 올랐던 데가 있어요. 두 개를 본 데가 어디예요? 파주잖아요. 근데 갑자기 매물이 사라져버렸대요. 무슨 얘기예요? 돈 되는 건 안 팔아요. 돈 되는 건 경매도 잘 안 나와요. 돈 되는 건 부실채권 구입하려고 잘 안 돼요. 근데 저와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저를 만나서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하셨습니다. 2016년, 2017년들에 재건축 아파트 투자했고 실제로 뭐 대표적인 예로 청담동 현대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그리고 삼성동 홍실아파트 등등 재건축 아파트 많이 투자하셨어요. 왜냐? 중요한 거는요. 대한민국은 항상 그 얘기죠. 학연이다 지연이다. 학연 지연도 있지만 인연도 있습니다. 저는 학연 지연만 보지 않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연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잘 되려고 하면 너무 잘 돼요. 뭐 연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니면 친구로 우정으로 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업 파트너로서 가도 굉장히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학연 지연 외에 인연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질문을 좀 받고 이제 좀 강의를 좀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좀 강의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첫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오늘은 좀 이제 몸풀기식, 그러니까 좀 적응을 하려고 했었고요. 네, 그래서 혹시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질문 좀 받고 제가 오늘 금일 강의를 좀 종료하고요. 다음 주에 좀 다른 자료를 가지고서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것도 있으신가요? 근데 오늘 저 부실채권 강의를 하러 온 강사가 이제 부실채권 NPL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부동산의 전체적인 걸 좀 보는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부실채권은 부실채권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동산 전문가가 되어야 그 나중에 이제 투자를 하시고 아니면 그 물건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졌을 때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느냐. 항상 정보예요.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박사 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부동산학만 전공한 게 아니라 행정학도 전공을 했습니다. 저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시간이 나면은 뭐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뭐 외국의 이제 관련 논문들, 선례들을 한번 좀 보고 최근에 어떻게 연구가 되었고 그리고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됐었고 향후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한 정책과 실패한 정책까지 같이 아우러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부동산 강의를 할 때 외국 논문을 갖다가 좀 소개할 수도 있어요. 외국 논문을 갖다 소개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논문을 소개할 때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원서로 된 거로 나오겠지만 저는 그냥 한국말로 그러니까 원님들께 이야기 편하게 제가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국내 우리나라 지금 그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시장 상황이 부동산상적인 걸 갖다가 좀 풀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좀 질의할 거 좀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바로 할 수 없다면 다음 시간에라도 좀 준비를 해서 제가 그걸 가지고 또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제 권위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권위적인 사람이 아니고 항상 저한테 이제 뭐 질문하러 오시는 분들 저희 뭐 학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외부 이제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질의하시는 분들한테도 할 때 항상 제가 권위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분들처럼 뭐 컨설팅을 한다 또는 뭐 상담료를 받는다 저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그냥 동네 형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NPL 부실채권 맞습니다. 그 양도세를 안 내면 잡혀가는 건 아니고요. 세금은 언젠간 내셔야 됩니다. 자, 한 예로 말씀드릴게요. 그 대한민국에 이제 그 어려운 사람들, 그 경제적으로 불행한 분들 있죠. 사회적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 예, 경제적으로 불운한 채무자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세금이 지금 미납이 돼 있어요. 세금을 못 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자, 대한민국에서 그분들을 구제해주는 개인회생이죠. 자, 근데 개인회생을 했을 때도 세금은 따라갑니다. 단지 3년 정도 유예는 가능하지만 나중에 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세금은 언젠가는 반드시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세금을 안 내고 니마 저 세상을 건넜다. 그리고 나서 그 사후에 상속받을 분들이 상속 포기한다. 그러면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상속을 받겠다. 그러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일정 지분을 국가에 기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NPL은 부실채권 맞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퍼포밍 론의 약자입니다. 무수익 여신이고 실무에서는 연체이자 못 내는 저당권이고 연체이자로 수익을 내는 저당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조건 잡힌다는 거는 글쎄요. 일단 뭐 세무 쪽에서 이제 뭐 실제 뭐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보면은 저는 세금 잘 나오더라고요. 예. 저는 잘 내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것도 나와요. 근데 글쎄요. 숨기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세금은 정당하게 내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도세 부분에 대한 게 있었는데 뭐 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주택자 같은 경우 2주택 부분도 있고 아니면 실제 거주할 거에서 그 한가구만 해갖고 들어가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검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세금 부분에 좀 관심이 많으시면 제가 세무사님을 모시고 올게요. 세무사님 모시고 와서 세무사님이 여기서 강의하는 건 어떨까요? 제 주위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세요. 뭐 필요하면은 뭐 게스트로 변호사님을 모시고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무사님을 모시고 올 수도 있고 회계사님을 모시고 올 수도 있습니다. 뭐 노무사님도 가능하고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강의를 하지만 부동산을 이제 강의하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 예를 들어 세금 부분이 궁금하시면 세무사님하고 부동산 전문 세무사님하고 같이 제가 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말씀하시는 그 세무사님은 이전에 그러니까 세무사로 이제 사무실 내시셔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정부에서 이제 공무원으로 세무서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좀 믿음이 가실 거고요. 제가 나중에 뭐 필요하시면 요청이 있으시면 제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 주위에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학연지원만 보는 게 2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은 학교 출신이 아니어도 저는 데리고 옵니다. 사람들은 항상 나중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가 될지 몰라요. 저는 그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노무사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필요하면은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부동산하고 가장 가까운 건 뭐예요? 세금이죠. 그러니까 세무사님을 아까 양도소득세 말씀드렸으니까 양도소득세 부분도 제가 필요하시면 모시고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부동산뿐만 가는 게 아니라 뭐 개인 사업자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부동산 부분에 대한 걸 한 30분 하고 그 세무사님이 나머지 한 30분을 하고 이렇게 강의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뭐 예를 들어서 제 강의가 뭐 괜찮다. 그리고 그분들을 데려오면 솔직히 뭐 그분들하고 저는 아시죠? 뭐 예를 들어 밥도 사야 되고 뭐 그분들이 술을 좋아하시면 술도 같이 먹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제 돈 나가잖아요. 근데 너무 유익한 지식을 좀 얻었다. 지식에 대한 걸 내가 얻었고 내가 좀 저한테 좀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러면 병평선을 조금 선물해 주시면 돼요. 저는 그거면 됩니다. 뭐 안 주셔도 상관없지만 혹시라도 좀 그렇게 느끼셨으면 좀 도움을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시청자 여러분들께 더 많은 정보를 유익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뜻깊은 시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제가 재밌는 정보를 좀 가지고 올게요. 근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사실에 기초해서 보여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정보는 사실에 기초해야 됩니다. 남이 했던 거 아니면 남이 얘기했던 거, 남이 책에 썼던 내용을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에 기초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보여주느냐, 실무 강의를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실제 진행해서 수익을 냈던 건들을 몇 개를 좀 보여드릴게요. 실제 사례를 보시고요.
그 실제 사례 보시고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한다. 믿음이 쌓이고 신뢰가 있다. 그럼 저하고 인연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금일 강의는 여기까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첫 시간 좀 얼어 있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좀 지금보다 좀 재미나게 풀어서 하겠습니다. 자, 금일 강의 시청자 여러분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해 주세요. 제가 더 재밌는 내용으로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